자, 그런데 연준이 이렇게 신뢰를 잃었다 이거예요. 시장과 사람들은 안 믿는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요. 그러면서 연준이 이 주택시장과 관련해서 이 연준이 원래 연준 의장은요, 중앙은행은 다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나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연준 의장이 여러분 많이 기사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집 사지 말라. 집 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은, 특히 젊은 사람들, 예? 그걸 살려고 이렇게 하는 계획 있으면 다시 생각해라. 예? 이런 게 보도가 났잖아요. 이거는요,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왜? 집을 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집을 사지 말래. 그래서 안 샀어. 근데 집값이 막 올랐어. 그러면요, 이거 소송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집 사지 말래서 내가 안 샀다가 내가 손해봤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난 중앙은행의 총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호하게. 예? 그렇지만 시장이 알아듣게. 시장한테 메시지는 전하되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 모호하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이거를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사지 말라. 이거 굉장히 자신과한 얘기거든요. 강한 얘기거든요. 만약 집값 오르면 어떻게 할 거냐,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집 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 포천지에서 이걸 해설을 했죠. 자, 이걸 보시게 되면요, 연준이, 자, 위의 그림은 금융위기 이전입니다. 미국의 모든 주택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가격을 보게 되면 금융위기 이전에는 한 2003년도부터 한 6, 7년까지 한 35% 올랐어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는요, 한 2년 만에 그러니까는 한 30%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빠르게 오른 거죠. 예? 중간 가격, 그러니까 중간 가격 기준으로도 비슷해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그겁니다. 금융위기 이전과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 연준이 그러니까는 이게 부양을 해가지고, 연준이 주택시장 부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잖아요. 둘 다요. 금융위기 이전에도 그랬고, 팬데믹 이후에도 연준이 돈 풀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둘 다요. 근데 팬데믹 이후가 더 빠르게 올랐습니다. 연 상승 속도가 팬데믹 이후는 12.3%고, 12에서 13%고, 금융위기 이전에는 연 8%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굉장히 팬데믹 이후가 주택가격 상승이 빨랐던 거예요. 그만큼 돈을 굉장히 더 많이 퍼부었거든요. 자, 거기다가 뭐냐면은, 이 주택가격이 여전히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여러분들은 유가만 많이 생각하는데, 집값의 상승도 굉장히 그러니까는, 물가를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 임대료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실제로 보게 되면요.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에, 지난 연말부터 그러니까 이 자산시장의 충격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충격이 왔으니까요. 지난 6개월 동안 딱 보게 되면요. 제일 오른쪽이 주택담보대출금리입니다. 지금 이 같은 색깔들이 비슷한 시기에 저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한 1.5%가 올랐는데 30년 만기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73%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시장의 금리가 가장 빠르게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3월 말에 홍사원 경제쇼에 나가가지고 주택시장 조정부터 할 거다. 주택시장 금리부터 조정할 거다. 이게 바로 이것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지금요, 여러분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냐면요. 30년 만기짜리를, 30년 동안 자기가, 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이용한다 할 때, 이게 지금 맨 오른쪽 봐보세요. 어제 6월 21일자로 6%를 돌파했는데, 이 6%가 뭐냐면요. 금융위기 전에, 소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터졌었잖아요. 그때가 6%대에서 터졌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근데 더구나 최근에 수직 상승하고 있잖아요. 수직 상승. 그러니까 6월 15일, 16일 날 0.75% 올리고 나서 쫙 올라가요. 5.78%까지. 그리고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하루하루 추적을 했죠. 16일, 17일,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건너뛰고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했잖아요. 6%를 돌파했어요. 근데 이 6%대가 금융이 터졌을 당시가 그 6%에 터졌다 이거예요. 거의 근접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거기다 오늘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가 나왔죠. 전 세계 부동산 시장에 거품 붕괴가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저는 이미 이걸 통제하기 늦었다고 저는 봅니다. 통제하기 늦었다고 봐요. 예? 블룸버그에서 뭐냐면은 전 세계 부동산 거품 붕괴. 왜 이걸 전 세계로 보냐면요. 제가 늘 그러죠. 부동산 시장, 자산 시장,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하고요. 금융 시장은 90년대 이후부터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나 돈을 많이 풀면 그게 다 자산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고, 돈을 회수하게 되면요.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일단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지만은, 네, 수치로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자, 외국인들이 미국의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한국에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돈을 회수하잖아요. 투자 자금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다가도 미국의 월가에서 많은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요. 그 돈을 빼요. 그 돈도 뺀다고 마찬가지로요. 예? 같이 이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부동산 거품이 이게 뭐냐면 잔물결 효과, 리플을 이렇게 일으킨다 이거예요. 계속 이게 우리가 호숫가에다가 돌베이 던지게 되면 이렇게 이 물결이 이렇게 쫙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처럼요. 예? 그래서 전 세계 부동산 거품 붕괴가 시작되고 있다. 이게 오늘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거예요. 어젯밤 자료요. 예? 오늘 자료요. 그런데 어저께 우리나라에서 윤석열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부동산 대책 1호가 나왔죠. 1호가. 거기 핵심 내용이 뭡니까? 우리 많이 들었었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대출을 많이 할 수, 주택 가격의 80%까지 해주겠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다 보면은 DSR이라는 게 있죠. 소득 중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대출을 받게 되면은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 원리금 상한액이 소득에서 그러니까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은 이 상한 부담이 너무 크고 갚을 수 없게 돼버리니까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범위로 이걸 제한을 했었잖아요. 이게 DSR이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DSR 적용하는 데 속에서 생애 최초 구입자는 배제를 하는 것에 이걸 개선 대책에 나와 있잖아요. 예? 즉, 기존에는 긴급 생계용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은행에 대출문을 여는 이런 경우만 제한을 했었던 거예요. DSR을. 왜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을 하냐면 우리가 바젤3라고 들어보시지 모르겠어요. 국제결제은행이라는 것은 뭡니까요? 세계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잖아요. 여기서는 뭐냐면은 은행들이 국제적인 거래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건전하게 운영을 해야지만이, 예? 이 다른 나라 은행들한테 피해를 안 입힌다 이거죠. 그걸 가기 위해서 이 바젤3라는 것을 도입한 건 금융위기 때에 도입을 했는데 이걸 그동안에 시행을 계속 늦추다가 올해 1월 달부터 이것을 개선한 조치를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LTV 비율은요, 기존에는 그 퍼센테이지와 관계없이 다 똑같은 위험 가중 자산을 위험 가중치를 부여하게 해놨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바젤3에 의하면은 LTV 비율이 그러니까는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도 우리가 같이 그러니까는 위험 가중 자산 적용하는 위험 가중치도 더 높게 하라. 이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DSR은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그러니까 대출에 다 적용하게끔 해놨어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는다면요. 예? 그런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한테 주택을 그러니까는 사게 하려니까는 이 DSR에서 이걸 배제 안 하면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 즉 부모 잘 만나가지고 소득이 있는 사람만, 아니면 젊어들에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되니까는, 그러면 그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는 뭐 30대, 40대, 혹은 50대 되면서 평생 주택을 못 갖고 있었던 무주택주로 살던 분들이 돈을 좀 모았는데, 내가 좀 이제 주택을 사고 싶은데 소득이 낮아.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는 LTV를 늘려줘도 소득이 낮으면은 이게 그림의 떡이란 말이에요. 이 대출금 이용하는 게. 그러니까 DSR 배제를 그러니까 검토하는 건데, 이거 하게 되면요,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나라 은행 신뢰 잃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건 국제적으로 바젤3에서 개정을 한 바젤3에서 이걸 다 적용하라는데, 우리나라는 예외를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은, 예?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임대사업자들한테 많은 특혜를 그러니까 더 강화하고 연장해주고 그랬죠. 예? 이 임대사업자가 다주택자들, 소위 말해서 일반 그러니까 땀 흘려서 소득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굉장히 생산적인 활동을 해가지고 사업하는 분들보다도 굉장히 세금에 있어서 많은 특혜를 보다 보니까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임대사업으로 그러니까 다주택을 소유해가지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 이런 이 비난을 들으면서, 이게 투기 수요의 그러니까 하나의 원흉 중에 하나로 들으면서 이걸 그러니까 제한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그러니까는 강화하고 열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뭡니까요? 연준에서는 주택 사지 말라 그러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빚내서 집 사는 걸 지금 지원해 줄 테니까는, 이건 뭡니까요? 이거는 청년들이나 무주택자로 평생 살던 분들한테 이건 떠넘기는 거잖아요. 누구를요? 지금 다주택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혹은 갭 투기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 이거 아직 못 빠져나온 사람들. 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전망이 안 좋을 때는요, 금리가 빠르게 오를 때는 부동산 시장은요, 주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현금화하기 힘들잖아요. 거래가 실종되면서. 예?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현금화 못 시켜요. 주식은 어쨌든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팔 수는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아예 거래가 실종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주택자들, 갭 투기한 사람들한테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만들어주는 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무슨 청년하고 이 무주택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사람들이 희생양으로 삼아야 되는 거냐고요. 이게 어떻게 정책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국에. 이게 어떻게 부동산 시장 정상화예요? 자, 거기다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출근길에 요새 기자들한테 질문하면 가고 그러는데, 경제는 지금 그러니까 뭐 특별한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를 20일 날 해가지고 보도가 막 나왔었잖아요. 어저께 출근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제목으로 이렇게 많이 뽑아졌어요. 가계부채 근본해법 어렵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 내용을 거기 이제 이 제목으로 안 뽑은 거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전 세계적인 고금리 정책에 따라서 자산 가격의 조정 국면에 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조정 국면이라는 건 뭡니까? 자산이라는 것은 주식이나 부동산, 채권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정된다는 건 뭐예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국면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법을 내걸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저께 아침에요, 출근하면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요? 원래 어저께 밤에 미국 월가는 주가가 이 반작용으로 크게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예? 2400선이 무너졌잖아요. 2400선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2342까지 밀려 내려갔잖아요.
퍼센테이지로 2.74%포인트가 하락했잖아. 2.74%가요. 예? 환율 9원이나 상승했잖아요. 하루 만에요. 1,300원 돌파했잖아요. 예.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 그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뭐냐면 정부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예? 정부의 정책을 그러니까 반대로 했다가는 손실을 본다 이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때는요, 한국 같은 나라는 정치가 굉장히 시장보다 위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산 가격은 조정될 수밖에 없다. 조정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런 말을 뱉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하고 주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증권들은 다 떨어지겠구나. 이거 대통령이 그냥 그렇게 한 거잖아요.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예? 떨어지죠. 돈 빼나가죠. 한국에서 돈 빼나가야 되겠구나. 환율 올라오고 그러죠.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설사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정부도 그러니까는 굉장히 힘들지만 하여간 이 해법을 찾아내겠습니다. 국민들도 같이 그러니까는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예? 지금은 자산 가격은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알아서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팔아치우지. 다 팔아치우죠. 예? 돈 빼나가죠. 어떻게 대통령의 필부입니까? 어? 시중에 있는 일본 필부냐고요.